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6년 4월 2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기자님 만약에 길을 걷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구청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그 잃어버린 돈의 절반을 물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맙겠지만 사실 구청이 왜 내 돈을 물어주지? 약간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은행들을 상대로 추진 중인 법안이 딱 이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바로 서울경제신문 금융변 기사들인데요. 네네. 이 파격적인 법안의 이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금융정책들이 우리 독자님들의 일상 그리고 지갑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되게 거시적인 규제나 숫자 이야기 같지만 이거 파고들면 결국 우리가 돈을 벌고 지키는 그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파헤쳐 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매치기 비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아,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이군요. 네네. 핵심이 뭐냐면 독자님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 쪽에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회사가 그 피해액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물어내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이겠는데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배상 규모입니다. 배상 규모요? 네, 그 보상 한도를 5천만 원으로만 딱 설정을 해도 은행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연간 무려 2,811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와, 2,811억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 은행연합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거죠.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발신번호 조작이나 대포폰 같은 통신망의 허점을 막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 쪽 문제가 크죠. 네. 그런데 왜 은행만 독박을 써야 하느냐? 이동통신사나 공공부문도 당연히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인 겁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왜 수천억을 물어내냐 이렇게 억울해할 만도 하네요. 맞아요. 게다가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독자님들 일상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독자님들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면책 조항입니다. 면책 조항이요? 네, 개정안에 보면 고객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은행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 고객 잘못이면 은행은 안 물어줘도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고객님 이거 이상한 거래 같은데 이체 철회하시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고객이 무시하고 송금해버리면 은행 책임이 없는 거죠. 아, 그럼 은행들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무조건 막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체나 송금 절차를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 거예요. 아, 본인 확인을 막 2번, 3번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하루 이체 한도를 확 줄여버린다거나 하겠네요. 맞아요. 감당 전세금을 보내야 하거나 급한 결제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발이 묶여버릴 텐데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상을 옥죄는 엄청난 딜레마네요. 네, 딜레마죠. 게다가 이 딜레마는 수사 과정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수사 과정이요? 네. 범죄를 막으려면 결국 총책을 잡아야 하는데 요즘은 워낙 점조직화되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해외에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수사에 협조한 조직원에게 형벌을 좀 깎아주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즉 플리바게닝 도입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현실적으로 사기단을 일망타진하려면 그 내부자 고발이 필수니까 되게 실용적인 접근이긴 하네요. 네, 실용적이죠. 하지만 전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가해자가 수사 좀 도왔다고 죗값을 깎아준다. 이거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진짜 만만치 않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 국회 쪽에서도요? 네, 수사 효율성을 위한 실용주의랑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법적 정의가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오히려 비협조 시에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규제나 법안이라는 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는 거네요. 아까 금융사가 몸을 사리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법안처럼 말이죠. 네,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 규제의 역설이 가장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취약계층의 대출 시장입니다. 최근 대출 옥죄기로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 규모는 다 줄었는데 유독 딱 하나만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의 소액 신용대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20%나 늘어서 1조 3,9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 통계가 공개된 이후로 역대 최대치거든요.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어우, 진짜 많네요. 네, 이 현상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들이 어떻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 왜 소액 대출만 늘었을까? 혹시 최근에 시행된 3단계의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막 최소 1.5%의 가산금리를 부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도를 확 줄이는 거죠. 애초에 대출 한도로 팍팍 깎아버리는 엄청 강력한 규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액 대출은 금액이 적고 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엄격한 규제망에서 쏙 빠져 있거든요. 규제 사각지대군요. 네. 결국 1금융권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나 막 소득이 불안정한 학생분들이 당장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 소액 대출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잖아요. 제가 하는 통계를 보니까 평균 금리가 무려 15.8%에 달하더라고요. 엄청 높죠. 심지어 대다수 상품의 최고 금리가 법정 최고 한도인 20%, 바로 턱미신 19.9%입니다. 규제를 피하려다 완전히 낭떠러지 같은 고금리 시작으로 등 떠밀린 격이네요. 네. 게다가 더 뼈아픈 건요. 저축은행 업계 내부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상위 5대 대형 저축은행이 업권 전체 순이익의 무려 74.5%를 독식했습니다. 신용대출 영업을 안 하는 한 곳을 빼면 이 상위 대형사들의 소액대출 합계도 7%나 늘었고요. 잠깐만요. 이자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덩치 큰 대형사들이 다른 곳으로 막 눈을 돌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OK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있어요. 유가증권, 즉 투자 수익으로만 2,089억 원을 냈습니다. 와, 2천억 원이 넘어요. 네, 이게 전체 수익의 48.2%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서민금융이라는 본업은 흔들리는데 자본력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 대형사들만 배를 불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치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죠. 참 앞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속을 챙기거나 혜택을 독식하는 금융사의 약간 씁쓸한 이면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랬죠. 반대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방파제를 자처해야만 하는 금융사의 좀 숙명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지원책 말씀이시군요. 네, 기자님 최근 중동 정세의 수란으로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정말 대규모 긴급 지원에 나섰죠. 그 금액이 무려 18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우리은행 정진원 은행장이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18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18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전국 영업점에 기업 여신팀장 800명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나갔거든요. 유동성 부족을 겪는 673개 업종, 약 4만 개 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4만 개나요? 네, 그래서 유동성 지원에 17조 5천억 원, 수출입 지원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사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분쟁이 당장 독자님들의 일터와 생존을 위협하니까 은행이 거대한 자금을 푸는 건데 은행이 갑자기 착해져서 이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철저한 계산이 있죠. 결국 기업과 개인 고객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은행의 근간인 대출금 회수도 불가능해지니까요. 이건 뭐 이타주의가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생존 전략으로 봐야겠죠. 아,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과 취약계층에도 1,000억 원을 따고 투입했거든요. 개인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연 7%로 묶어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7%로요? 네, 거시경제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객의 파산을 막는 것이 곧 은행 자신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런 금융의 역할은요, 미시적인 개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보험의 사례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가 전국 5개 도시 3만 5천 명이 참가하는 2026 더 레이스 교보로 런 마라톤 파트너로 나섰다는 그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 이달 5일 광화문 대회에서 설계사 150명이 고객과 나란히 뛰는 동행 레이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같이 뛰는 거죠. 결국 이것도 보험 가입시키고 끝이 아니라 고객이 건강해야 보험사도 손해율이 낮아져서 윈윈한다는 철저한 계산이 깔린 동행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경제적 상호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창재 대표는 이를 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생명보험의 본질에 빗대어 설명하더라고요. 본질이요? 네, 인생을 생로병사라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는 반복되는 굴곡진 마라톤에 비유를 하면서요. 생명보험은 고객이 그 괴로운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금융이 어떻게 개인의 미시적인 삶에 개입하고 방어해주는지 보여주는 꽤 상징적인 접근이죠. 그렇네요.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거대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나날이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 앞에서 우리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최종적인 책임은 온전히 스스로의 몫일까요? 아니면 이들 금융기관과 사회 시스템이 짊어져야 할 몫일까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주요 기사를 통한 금융권의 변화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